네 자궁을 3번이나 칼을 갖다 댔는데 당연히 임신이 안 되지. 네가 죽인 생명들이 몇 명인데 이 살인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증거가 어딨어! 네가 뭘 안다고! 5년 전 햇살이 가득한 거실에서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서로의 손을 잡고 그려가던 미래는 그저 빛나는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담긴 사진 액자는 지금도 우진의 방 한쪽에 소중히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 차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 오히려 자유와 여유를 주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그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도희의 친정 어머니는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빨리 손주만 안겨줘.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눈을 감지. 이 말은 부부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그들은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 앉아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대화는 없고 정막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진은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고 도희는 태블릿 PC로 쇼핑몰을 탐색했습니다.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은 어느 순간부터 텅 빈 공허함이 되었고 여유는 차가운 침묵이 되어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우진은 용기를 내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든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불안함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검사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아내는 무표정하게 서류를 받아들였고 우진은 긴장으로 가득 찬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뭐야? 도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정자수가 좀 적다고. 도희는 미간을 찌푸리며 남편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뭐? 정자수가 적다고? 그래서? 그럼 애가 안 생기는 게 당신 때문이라는 거야? 도희의 날 선 목소리에 우진은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좀 관리를 하지 그랬어. 아, 진짜. 도희는 결과지를 던지듯 테이블에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우진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도희의 비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말투, 그리고 무관심. 모든 것이 남편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남편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자수가 부족한 무능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도희는 소파에 누워 SNS를 훑어보았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보며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자수가 적다고. 겨우 그 한마디에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꿈꿔왔던 화려하고 완벽한 살. 도희는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SNS 피드를 넘기던 도희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한 친구가 올린 갓난아기의 영상이었습니다. 아기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도희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얼굴이 굳어지더니 조용히 아기의 사진 밑에 악플을 달았습니다. 밤에 울어서 잠 못 자면 어쩌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걱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질투와 짜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을 올린 도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만졌습니다. 텅 비어있는 배를 느끼자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잦은 SNS 사용으로 인해 텅 빈 공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희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작은 강아지가 안겨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예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뽀송이가 내 아들이야. 세상에서 제일 예뻐해 줄게. 도희는 강아지에게 입을 맞추었고 그 모습을 본 우진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희는 남편을 무시하고 강아지와 놀아주었습니다.
우진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끝났습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파멸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도희에게 우진은 이제 정자수가 적은 남편에서 개만도 못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며느리가 데려온 그 작고 하얀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우진은 알람 소리보다 더 먼저 울리는 개의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5시. 우진이 눈을 뜨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때 옆자리에 있어야 할 아내 이도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희는 벌써 뽀송이를 안고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 이제 산책 나가자. 맘마 먹으려면 먼저 운동해야지. 도희는 뽀송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아이와 엄마의 대화 같았습니다. 뽀송이에게는 최고급 유기농 사료를 먹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아침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남편은 더 이상 챙겨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진은 말없이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허기를 달랬습니다. 월급날 우진은 언제나처럼 400만 원의 월급 전부를 아내 도희에게 건넸습니다. 아내는 흔쾌히 그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진의 스마트폰에 알림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멍멍 애견용품 이도희님 200만 원 결제 완료. 우진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인 200만 원이 단숨에 개 용품비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가 힘들게 일하며 벌어온 돈이 고작 개 한 마리의 사치에 쓰였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우진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이도희는 SNS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핸드폰을 들고 집안을 비추며 시청자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뽀송이와 함께하는 저희 집 홈투어를 할게요. 영상 속 도희의 목소리는 활기찼습니다. 그녀의 뒤로 보이는 거실은 깨끗하고 예쁜 소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잡지 속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이지 않는 바닥 구석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가 쌓여 있었고 냄새나는 옷가지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뽀송이의 오줌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전기 케이블은 뽀송이가 물어뜯은 자국으로 엉망이었습니다. 문에는 뽀송이가 핥힌 발톱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희가 가짜의 삶을 자랑하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동안 우진은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와 빨래를 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내조는커녕 오히려 더 고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뽀송이도 남편에게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집에서 서열 1위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순간 뽀송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뽀송이는 집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우진이 밀린 집안일을 하는데 뽀송이가 갑자기 달려들어 공격했습니다. 우진은 뽀송이에게 손을 물렸고 그의 손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한 우진은 뽀송이를 향해 주먹을 들어 밀쳤습니다. 야, 이리 안 와. 이를 본 도희는 기겁을 하고 우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이 감히 우리 뽀송이한테 손을 대! 도희는 우진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한 대, 두 대. 우진은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지금 이 순간 정말 이 모습이 맞는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고 야생의 짐승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대응할 틈도 없이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도희는 멈추지 않고 우진의 머리를 잡고 앞뒤로 격렬하게 흔들었습니다. 뽀송이는 우리 아들이야. 당신 같은 건 필요 없어. 도희는 송곳니를 드러낸 것처럼 우진을 향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우진은 속수무책으로 아내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제압당한 채 그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침대 위는 더 이상 그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뽀송이가 침대에 올라와 도희의 옆에 자리를 차지했고 우진은 차디찬 맨바닥에 이불 한 장을 깔고 잠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실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도희와 뽀송이가 있는 거실은 그에게 공포의 공간이었습니다.
우진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말없이 작은 방구석에 숨어 숨죽여 지냈습니다. 그는 이제 개만도 못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자책했습니다. 그의 한없이 처진 어깨 위로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숙자 여사님은 반찬통을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숙자 여사님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며느리가 개를 향해 아가, 조용히 해. 맘마 줄게. 라고 속삭이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니, 문을 왜 안 열어주는 거야? 숙자 여사님은 문 앞에서 서성이다 결국 아들 부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복도에 앉아 기다리는데 이웃 주민들이 오가며 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가 지나가며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그게 때문에 진짜 시끄러워 죽겠어. 애견 카페를 차리든지 왜 남한테 피해를 주는지 몰라. 숙자 여사님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며느리가 개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알 수 없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들 우진이 나타났습니다. 숙자 여사님은 아들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맞나? 과거 축구 동호회에서 활약했던 어깨가 넓고 늘 생기가 넘치던 우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눈을 완전히 덮을 정도로 지저분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옷은 며칠 동안 빨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고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아예 허리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모습은 비쩍 마른 약골이 되어버린 노숙자 같았습니다. 숙자 여사님은 충격에 휩싸여 아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우진아, 이게 무슨 꼴이니? 우진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그제야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피곤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 우진은 황급히 어머니를 피해 옆으로 비켜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숙자 여사님은 단호하게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숙자 여사님은 아들의 팔을 잡고 집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불안한 듯 주변을 계속 살폈고 숙자 여사님은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숙자 여사님은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우진아,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우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자 여사님은 아들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며칠 되지 않은 듯한 깊고 날카로운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손톱으로 긁힌 자국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처야?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숙자 여사님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아들은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뽀송이가 저를 물었어요. 숙자 여사님은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개한테 물렸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이 그 사실을 덤덤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집안일, 며느리의 냉대, 그리고 개에게조차 무시당하는 자신의 처지까지. 그래서 너는 그동안 그 더러운 집에서 밥도 못 먹고 개한테 물리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니? 숙자 여사님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고 목소리는 격렬하게 변했습니다. 뭐? 그녀의 절규는 카페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당장 가자. 당장 이 엄마랑 가서 그 더러운 집 꼴을 보자. 그리고 그 못된 며느리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숙자 여사님의 눈은 이미 분노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고통과 비참한 삶이 모두 며느리와 그개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모성에는 이제 개박살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세는 모든 것을 부숴버릴 듯 했습니다. 강숙자는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절규에 놀랐던 아들은 조용히 그녀를 달랬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숙자 여사님은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진은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효자입니다. 어머니 얼굴에 먹칠을 했어요. 제가 그 사람의 말에 넘어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개에게 집착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불임 때문이라 생각하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날 엄청나게 맞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맞는지 그때부터 사실 무서웠어요. 우진의 말에 숙자 여사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냉대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아내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그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숙자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말이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우진은 검사 결과지를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숙자 여사님은 며느리가 던졌던 서류를 기억했습니다. 서류에는 정자수 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적힌 다른 수치들도 숙자 여사님은 꼼꼼히 살폈습니다. 분명 정자수가 적다고 했지 무정자증은 아니라고 했잖아. 숙자 여사님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자수가 적다는 것은 확률이 낮아질 뿐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마치 우진이 불임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우진아, 의사 선생님이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했니? 우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확률이 적을 뿐이지 노력하면 가능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희가 아들의 말을 들은 숙자 여사님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에서 차가운 논리적 추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문제가 아들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숙자는 며느리가 자신의 문제점을 숨기기 위해 남편의 약점을 이용했을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개에게 물린 상처 역시 며느리가 자신의 과실을 감추려 했던 결과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숙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이제 그만하자. 이 엄마가 너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을 거야. 우진은 그동안 골랐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야. 이 모든 게 내 잘못만은 아니야. 내가 가장 힘들다는 것을 이 엄마가 알지 못했으니 그것도 내 잘못이다. 숙자 여사님은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며느리의 거짓말을 완전히 파헤쳐 아들을 구원하기로 말입니다. 우진아,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내가 겪었던 일 그 며느리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 엄마한테도 며칠 동안은 연락하지 마라.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들은 불안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숙자 여사님은 아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는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의 원흉인 며느리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숙자는 동네 헬스장에서 친구 수님 영희와 러닝머신을 걷고 있었습니다. 땀을 닦으며 잠시 쉬는 시간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숙자야, 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니? 숙자는 한숨을 내쉬며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친구들에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우진이 말이야, 애가 안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정자수가 좀 적다고 하네. 며느리한테도 말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으니 내가 다 미치겠다. 수님과 영희는 조용히 숙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헬스장의 활기찬 분위기 속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님, 아이고 맙소사.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젊을 때부터 자기 몸 잘 챙겨야 한다고. 영희, 야, 정자수 적은 게 큰일이냐? 우리 남편은 정자수가 아예 없대서 애도 못 낳았어. 그래도 지금 잘만 살잖아. 숙자는 친구들의 위로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한 불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수님이 며느리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숙자야, 혹시 며느리는 괜찮은 거니? 요즘은 여자 난자가 더 문제라더라. 숙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촉이 친구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닌 동네 아파트에 사는 어느 젊은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그 젊은 부부 말이야. 며느리가 아주 생날날이야. 어릴 때부터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남자들이랑 놀러만 다녔대. 숙자는 영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 며느리랑 마주쳤는데 허리에 아주 커다란 나비 문신이 있더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거 무슨 의미니? 하고. 근데 그 아들이 그러는데 그 며느리가 그냥 패션이에요 하고 대답하더래. 숙자는 나비 문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허리에 문신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본 수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허리에 문신을 하는 건 요즘 애들 말로 자기는 값싸다는 표식이래. 남자란 남자는 다 만나고 다니는 애들이라더라. 수님의 말에 숙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소문이었지만 그 말이 며느리 도희에게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숙자, 그런데 그게 정말 사실이니? 허리에 문신을 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영희, 아니 숙자야. 요즘 애들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 며느리는 그냥 완전 날라리 그 자체였대. 성에도 일찍 눈을 떠서. 영희의 말은 숙자의 귀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폭력과 냉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며느리의 문란한 과거를 짐작하게 하는 이 이야기는 숙자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후 숙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나비 문신, 값싸다는 표식, 놀던 애라는 단어들이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숙자는 아들의 고백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은 정자수가 적을 뿐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마치 아들이 불임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를 비난하고 계획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친구들의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과거와 불임을 숨기기 위한 거짓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숙자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아들 걱정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의 집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 끔찍한 지옥에서 구출해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만은 아니구나, 우진아. 이 엄마가 이제부터 다 알아서 할게. 며칠 후 숙자는 아침 일찍 아들 부부의 아파트에 숨어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그녀의 눈은 며느리 이도희의 집 현관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정각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뽀송이를 품에 안고 활짝 웃으며 나왔습니다. 평소 남편에게 보여주던 차가운 얼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숙자는 며느리가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엄마야. 지금이야. 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지만 숙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 열어. 며느리 산책 나갔어. 일 시간밖에 없어. 아들은 불안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숙자는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빨래는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숙자는 아들의 팔을 잡고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아, 며느리 노트북 비밀번호는? 아들은 망설이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숙자는 재빨리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노트북에는 나의 색깔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에서부터 수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숙자는 파일을 클릭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뭐야, 비밀번호가 걸려 있네. 어떻게 열지? 숙자는 며느리의 책상과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종이와 메모지를 샅샅이 뒤져봤지만 비밀번호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상 아래를 살피던 그녀의 눈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책상 모서리 아래 깊숙한 곳에 며느리가 테이프로 붙여놓은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숙자는 손전등으로 메모지를 비춰보았습니다. 메모지에는 무작위로 보이는 숫자와 문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숙자는 이를 빠르게 자신의 스마트폰에 받아 적었습니다. 아들은 불안한 듯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엄마 그냥 가지 이거 우리 일이 아니야. 조용히 해, 우진아. 이 엄마가 우리 아들 살리려고 이러는 거야. 숙자는 메모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엑셀 파일에 입력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았고 파일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엑셀 파일에는 날짜와 함께 알 수 없는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익명의 채팅방에서 만난 사람들의 닉네임, 그리고 난교라는 단어와 정자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숙자는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들은 도무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성별 관계없이 10명의 사람들이 펜션을 빌려 난교를 벌인 기록이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상대방의 특징, 그날의 감정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쾌락에 미친 본능의 괴물들이었습니다. 숙자는 손을 덜덜 떨며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기록의 옆에는 난교를 통해 임신을 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병원 방문 일지가 간략하게 적혀 있었는데 낙태 3회라는 충격적인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숙자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문란한 과거뿐만 아니라 낙태 경험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옆에 서 있는 아들 우진을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이 엄마가 정신 차려야 해. 우리 아들 살려야지. 숙자는 온몸의 전율을 억누르고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엑셀 파일 내용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시계는 오전 6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기 10분 전이었습니다. 숙자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아들의 손을 잡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나선 숙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거짓말과 잔인한 행동이 이 추악한 과거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추악한 과거가 담긴 증거를 움켜쥐고 단호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도희 내가 우리 아들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겠다. 감히. 숙자는 온갖 수소문 끝에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차갑고 단정한 분위기였습니다.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기록장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제 며느리가 쓴 기록입니다. 그리고 낙태 일지도 있고요. 제 아들이. 변호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숙자는 변호사가 경악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변호사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분의 과거 행적은 남편분과 관계를 맺기 전 일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혼 사유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논리적인 설명에 숙자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끔찍한 기록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가정폭력, 가출, 배우자 괴롭힘 등 다양한 이혼 사유를 증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법적으로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진행하시겠습니까? 숙자는 변호사의 말에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이 절반으로 줄더라도 아들을 이 지옥에서 꺼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 이대로는 제 아들 못 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혼시키겠습니다. 그날 저녁 숙자는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희는 전화를 받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왜 전화하셨어요? 숙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내가 가진 패가 없을 것 같니? 도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가진 패가 무엇인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무능함에 대한 한풀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휴, 노인네가 별걸 다 안다고 까부네. 대체 뭘 안다고 저 난리야?
숙자는 며느리의 멍청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무지를 이용해 마지막 경고를 던졌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한 모든 짓 내가 다 알고 있어. 마지막 기회야. 이제라도 멈춰. 도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소름 끼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잠시 몸이 굳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가진 증거가 단순한 아들의 하소연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숨겼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름 끼치게 왜 이래요? 그런 소리 들을 시간 없으니까 끊을게요. 도희는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말하는 모든 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노인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에만 분노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희는 뽀송이를 끌어안고 낄낄 웃었습니다. 뽀송아, 우리 노인네가 뭘 하는지 알아? 내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네. 어휴, 노인네가 별걸 다 안다고 까부네. 대체 뭘 안다고 저 난리야? 도희는 시어머니의 경고가 그저 감정적인 협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멍청함과 거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처럼 뽀송이를 안고 SNS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우리 뽀송이, 오늘 병원 다녀왔어. 우리 뽀송이는 뼈밖에 안 남아서 사료를 더 많이 먹여야 한대. 아, 나 진짜? 우리 뽀송이 잘 먹게 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겠다. 도희는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가짜 삶에 몰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최후의 경고를 귓등으로 흘리며 오히려 남편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모습을 보란듯이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 숙자는 이미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 그럼 나도 끝까지 간다고 차갑게 되뇌며 개박살 참교육의 완벽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멍청함이 스스로의 파멸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렇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도희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누워 뽀송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을 켠 채 시청자들과 댓글을 주고받으며 낄낄 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삑 소리가 들리더니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멈추고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도희는 누군가 문을 잘못 열었나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문에는 예상치 못한 얼굴, 시어머니 강숙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희는 자신의 집에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것에 놀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놀라움은 곧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숙자 여사님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에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이불과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뽀송이의 발톱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고 바닥에는 말라붙은 게 오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숙자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집이니? 숙자 여사님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품에 있던 뽀송이가 갑자기 숙자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뽀송이는 짖으며 숙자의 발을 물려고 했습니다. 숙자는 망설임 없이 발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일지 몰라도 숙자에게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여긴 개집이 아니야. 사람 사는 집이야. 숙자의 발이 뽀송이의 배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뽀송이는 깨갱 하는 소리와 함께 멀리 날아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뽀송이는 울부짖으며 소파 밑으로 도망쳤습니다. 도희는 충격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가한테 감히! 도희는 뽀송이가 맞은 것에 분노하며 숙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희가 숙자에게 달려드는 순간 숙자의 손이 며느리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착 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숙자의 손은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연달아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더러운 년. 내 아들 손에 상처를 냈겠다.
내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을 걔보다 못하게 만들어. 숙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골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집안 꼴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숙자는 며느리의 뒷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찍듯 내동댕이 쳤습니다. 며느리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아 흑흑 하는 울음소리를 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숙자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걔한테 물리는 꼴 내 손으로 개박살 내줄 거야. 바닥에 나뒹굴던 이도희는 서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무슨 짓을? 이도희의 말에 숙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증오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 손에 상처를 냈겠다. 내가 뭔데 내 아들을 걔보다 못하게 만들어.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 짓 그대로 돌려줄게. 숙자는 바닥에 앉아있는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도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자신의 오만함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한지? 증거라도 있어요? 이 노인네가 나를 함부로 판단해. 도희의 말에 숙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엑셀 파일 사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내가 쓴 거야. 내가 내 아들한테 숨긴 더러운 과거. 숙자는 엑셀 파일에 담긴 기록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익명의 채팅방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난교 기록, 그리고 날짜와 함께 기록된 상대방의 특징들. 며느리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났다는 것에 경악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도희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숙자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오해? 오해라고? 내가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몸이 된 이유가 뭔지 알아? 내 자궁을 3번이나 칼을 갖다 댔는데 당연히 임신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죽인 생명들이 몇 명인데 이 살인마야. 숙자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녀의 외침에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증거가 어딨어. 내가 뭘 안다고. 도희는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논리적으로 시어머니를 이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폭력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숙자는 이미 며느리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숙자의 눈은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며느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며느리는 쿵 소리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아 흑흑 하는 울음소리를 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녀의 발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거실, 숙자는 바닥에 웅크린 채 울고 있는 며느리 이도희와 멍하니 서 있는 아들 정우진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에 숙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진, 이혼해. 우진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닥에 엎드려 있던 며느리가 고개를 들고 울면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내 아들이 걔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꼴 내 손으로 개박살 내줄 거야. 내가 내 아들을 얼마나 공개 만들었는지, 내 더러운 과거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잔인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당장 이혼해. 안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너를 파괴할 거야. 숙자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단호함에 도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우진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이렇게까지. 숙자는 아들을 끌어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진아.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 이 엄마가 다 씻어줄게. 이제 이 지옥에서 벗어나렴. 우진은 어머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도희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혼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직감했습니다. 이혼 후 우진은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머리를 자르고 그동안 입지 않았던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다시 넓어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숙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우진은 이혼 후에도 꾸준히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올감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회사 생활에도 다시 열정을 되찾았고 퇴근 후에는 취미 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비로소 살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우진은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숙자는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이 엄마가 옆에 있어 줄게.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우진을 파멸해서 구해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개박살이었지만 아들에게는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이도희는 도시 외곽의 낡은 빌라에 터를 잡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화려한 아파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좁고 초라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공허감을 채우려 했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아닌 무려 20마리의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점차 피폐해졌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울어대는 개들의 소리에 그녀의 얼굴에서는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은 푹 꺼졌고 피부는 창백한 미라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듯한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웃들의 극심한 민원에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경찰이 방문했지만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개들만이 보였고 그녀의 세상은 그 좁은 공간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도희는 자신이 키우는 개들을 바라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희만 있으면 돼. 사람들은 다 똑같아. 질투나 하겠지. 우리 뽀송이 잘 산다고. 그녀는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개 한 마리 때문에 이혼당했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신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개들만 챙기며 사는 자신의 삶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도희는 문 앞에 쌓인 공문서를 보았습니다. 세금과 전기요금 납부 독촉장, 그리고 재산이 곧 국가에 환수된다는 통지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서류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개들의 배고픈 눈빛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살던 집을 팔려고 했지만 빌라 출입문부터 진동하는 악취와 혐오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도 어떤 사람도 그녀의 집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도희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로 받은 집마저도 팔리지 않아 그녀는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잘못된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짐승만도 못한 정신세계는 그녀의 삶까지 짐승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